이번 사연은 북한 부자가 밝히는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은 밤에도 어둠이 내려앉지 않는다. 전력 사정이 엉망인 나라지만 이곳만큼은 항상 불빛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부른다. 별이 내려앉은 곳.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빛은 별이 아니라 감시의 눈빛이라는 걸. 내 이름은 장경호. 북한에서 돈주라고 부르는 부자다. 나는 평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남들은 꿈에서도 못 본 곳이다. 전용 발전기가 있고 난방이 끊기지 않고 밤새 TV를 틀어도 전기가 나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경호 동무 성공했구만. 그러나 그 말은 언제나 내 귀에 이렇게 들린다. 너는 더 잘 감시되고 있구만. 아침이 되면 나는 가장 먼저 거실 벽에 손을 댄다. 전등 아래 숨겨진 작은 네모칸. 그 안에는 금속으로 된 둥근 장치가 있다. 도청기다. 보이부가 직접 설치해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항의는 곧 반역이었다. 아내와 대화할 때는 습관이 생겼다. 말 대신 입 모양만 움직인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손짓으로 막는다. 밖에서 하자. 우리 집은 따뜻하지만 우리는 추웠다. 창문 밖을 보면 검은색 벤츠가 몇 대 서 있다. 북한에서 벤츠는 돈보다 권력을 의미한다. 차에 붙은 특별 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도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번호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다. 실시간 감시 대상이라는 표시일 뿐이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로 부자인가? 아니면 부자로 보이는 죄수인가? 딸은 아직 이 상황을 모른다. 딸은 나에게 천진하게 묻는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속삭여? 나는 웃는 척하며 대답한다. 우리 집은 벽에도 귀가 있거든. 딸은 킥킥 웃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인다. 평양의 부자들은 웃지 않는다. 웃음은 약점이 된다. 약점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그 약점을 이용하려 든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웃음조차 허락받아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진 만큼 잃어갔다. 사람들은 내가 부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잃은 것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자유였다. 이 아파트는 따뜻하고 화려하다. 냉장고엔 과일이 가득하고 딸의 방엔 중국에서 들여온 인형이 놓여 있다. 하지만 내가 집안에서 마음 놓고 말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이것이 집인가?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본다.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보이부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는다. 나는 언젠가 딸에게 말하고 싶다. 아빠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나는 딸에게 웃음 대신 공포를 주고 있다. 가끔은 상상한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세상. 도청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마음껏 숨을 들이킬 수 있는 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웃고 있는 척하지만 눈동자는 언제나 두려움에 잠겨 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경호 씨,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단지 권력의 종이야.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도 창밖의 불빛을 바라본다. 저 불빛은 자유가 아니라 감시다. 나는 부자지만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이곳은 부자의 집이 아니라 감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나는 갇혀있다. 함경북도 탄광마을. 어린 시절에 나는 항상 먼지와 석탄 냄새 속에서 살았다. 동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을 나는 멀리서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배고픔은 그 시절의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탄광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았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늘 한 줌의 옥수수밥 혹은 눈처럼 흩날리는 강냉이죽 한 그릇뿐이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 가난은 죄다. 누군가에게 배급표를 건네는 손길에 따라 우리의 하루 식사가 정해졌다. 배급이 끊기면 우리는 곧바로 굶주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노력이나 성실이 아니라 배급표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의사는 말했다. 수혈할 피가 없습니다. 나는 울부짖었다. 피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미약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경호야, 살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살아남겠다고. 성인이 되어 나는 평양건설 현장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중국 상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말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가진 건 젊음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비밀 거래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우리는 트럭을 몰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가루와 설탕을 들여왔다. 위험했고 발각되면 노동교화소였다. 하지만 첫 수익을 손에 쥔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번 돈은 아버지가 평생 벌어본 금액보다 많았다. 돈은 사람들을 무릎 꿇렸다. 나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돈이 곧 권력이구나. 나는 사업을 키웠다. 약초, 조개, 인삼 모든 물건이 돈이 되었고 심지어 외화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낯선 눈빛들이 늘어갔다. 그 중에는 보이부가 있었다. 어느 날 검은색 차가 내 앞에 멈춰섰다. 보이부 간부가 내게 말했다. 경호 동무, 자네가 하는 일을 모를 줄 알았나?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내게 보호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을 건넸다. 그들은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롭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부의 지갑이 되었다. 돈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거래는 점점 대담해졌고 나는 더 큰 돈을 굴렸다. 내 주변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표정을 읽어야 했고 모든 대화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의 삶을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나와 함께 장사를 하던 친구 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아무 흔적 없이 증발했다. 우리는 모두 알았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포 속에서도 돈은 계속 들어왔다. 사람들은 말한다. 위험이 큰 만큼 이익도 크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쩌면 나는 돈에 중독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난했던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굶주리던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이부 간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자네를 믿는다. 하지만 자네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봐야겠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그날 이후 내 집 안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다. 나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자유는 사라졌다.
나는 부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었다. 돈이 나를 살렸지만 돈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감옥에 갇혔다. 나는 느끼기 시작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파멸이구나. 그러나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뒤돌아갈 수 없었다. 나에게 남은 건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매일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 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움직였다. 나는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보이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싸움이다. 날이 갈수록 나는 더 많은 외화를 요구받았고 거래는 점점 더 위험해졌다. 한 번은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경호동무, 돈은 계속 흐르는 게 좋지 않나? 멈추는 순간 썩게 돼. 그 말은 경고였다. 그들은 내가 돈을 벌도록 이용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취급했다. 나는 어느새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속삭였다. 언젠가 끝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끝이 내가 선택한 것이길 바랐다. 그렇게 나는 위태로운 성공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굴러가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내 운명은 정해지고 있었다. 끝은 보이지 않았다. 평양의 밤은 고요하다. 겉보기에는 그렇다. 건물들은 어둠 속에 묻혀 있고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고요한 어둠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눈이 깔려 있다. 보이부. 그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을 지켜본다. 나는 평양의 밤을 사랑할 수 없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퇴근 후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순찰병이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오래 응시했다. 그 눈빛은 질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가 내 동선을 알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같은 차량이 자리를 옮겨가며 서 있었다. 동시에 매일 보던 얼굴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 평소 장사 정보를 나누던 사람, 물건을 옮기던 트럭 운전사, 그리고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던 주민까지 하나 둘 자취를 감췄다. 아내는 어느 날 밤 내게 속삭였다. 경호 씨,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집안에서도 누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내를 안심시킬 말을 찾지 못했다. 나 자신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소파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것 같았고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거울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어도 항상 누군가 있다고 느꼈다. 그날 나는 딸이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딸이 뒤돌아본 그 순간 나는 섬뜩한 것을 보았다. 딸의 책상 위, 작은 USB형 카메라. 그것은 분명 우리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손을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화면 뒤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보는 눈은 많다. 아내는 비명을 삼켰고 나는 그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부서진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2시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열지 마. 나는 숨을 죽였다. 우리의 그림자가 현관 유리에 비쳤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도망치듯 커튼 뒤에 몸을 숨겼다. 아내는 상의 두께 속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다. 며칠 뒤 딸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딸이 보이부 조사실로 불려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광란처럼 학교로 달려갔다. 그러나 교문 앞에는 정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 명찰을 보더니 말했다. 장경호 동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내 딸이 안에 있어.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협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날 밤 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을 때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벽 뒤에서 들리는 미세한 전파음,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삐걱거림.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 창밖을 내다봤다. 그림자 하나가 우리 집 바로 아래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몸을 피했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감시였다. 나는 커튼 뒤에 서서 새벽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 아래에 작은 봉투를 밀어 넣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결국 결심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감시는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거실에 앉았다. 말할 수 없어 종이에 적었다. 떠나자.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었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들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우리는 얼어붙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아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는지 알고 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뛰었다. 나는 현관에서 물러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달아나면 끝이 아니야. 끝내는 우리가 찾는다. 그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죽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숨은 기록되고 있었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다시 종이에 적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살아야 해. 나 자신이 아니라 아내와 딸을 위해서였다. 나는 더 이상 감시받는 부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기로 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공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방향을 정했다. 감시 속에서 죽느냐, 위험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느냐. 보이부의 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현관문 아래로 밀려오는 협박 쪽지, 복도 끝에서 서서 바라보는 검은 그림자. 나는 매일 죽음과 마주하는 기분으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는 약점을 손에 넣었다. 그동안 보이부가 나에게 요구했던 외화 거래와 뇌물 수수 기록들. 나는 그 증거를 모두 모아 몰래 복사해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넘겨두었다. 혹시 내가 사라지면 이걸 외부로 흘려. 그 한마디와 함께 어느 날 보이부 간부가 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말했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있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USB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놨다. 당신이 가진 권력보다 내가 가진 증거가 더 강하지. 간부의 얼굴이 굳었다. USB 안에는 그들의 비밀과 범죄 기록이 있었다. 나를 건드리면 당신이 먼저 끝날 거요. 간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앞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아내와 딸을 불렀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말로 말했다. 우린 떠나야 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난 어디든 좋아. 우리 같이만 있으면 돼. 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봤다. 따뜻했지만 웃을 수 없던 공간. 감시의 눈이 도사리던 감옥. 우리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입구. 모든 길에 감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인형이 아니었다. 선택한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차는 천천히 평양 외곽을 향해 나아갔다. 도시는 잠든 것처럼 조용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앞섰다. 공포에 짓눌려 살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 문 앞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떨리는 심장으로 견디던 새벽들. 하지만 이제 나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을 한다. 내 발로 걷는 선택. 도로를 벗어나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 멀리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절대 놓지 마. 그녀는 강하게 내 손을 잡았다. 딸이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마침내 감시의 눈을 등지고 있었다. 두려움 뒤에는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해 가는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웃고 있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미소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우리는 살아 있었다. 진짜로. 이제 시작이었다. 끝. 또. 더. 북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 새벽의 두만강은 얼어 있었지만 우리의 발밑에서 작은 금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꿈틀거렸다. 나는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천천히, 절대 멈추지 마. 바람은 살을 가르고 물은 발끝에서 얼어붙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로 돌아가면 감시, 앞으로 가면 자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이 울렸다. 끽. 아내의 손이 떨렸다. 딸은 이를 꼭 깨물며 말했다. 아빠, 무서워. 나는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무서워도 괜찮아. 우리가 가는 곳엔 감시가 없어. 그 순간 뒤에서 기계음 같은 외침이 들렸다. 서라.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몸이 굳어졌다. 발밑 얼음의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아내와 딸을 내 쪽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얼음을 박차고 뛰었다. 총성이 터졌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튀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일생을 감시당하며 살았지만 자유를 위해 뛰는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졌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얼어붙어 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서 누군가 외쳤다. 이쪽으로. 다 왔어요. 우리는 얼음 위를 기어갔다. 마지막 힘을 쏟아 강둑을 잡은 순간 누군가 우리를 끌어올렸다. 그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알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아내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울었다. 딸은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웃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평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감시하지 않는 공기의 냄새, 자유의 냄새였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이제 마음껏 웃어도 돼. 딸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도청되지 않았고 감시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양에서 보던 그 불빛과는 달랐다. 이곳의 빛은 눈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경호 씨, 우린 살아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돈으로 난방은 살 수 있어도 웃음은 살 수 없더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북한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자유를 잃는 삶이었지만 가난해도 자유로운 이 순간이 진짜 부자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세상에서 마음껏 울고 웃었다. 우리는 이제 자유였다.